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반기 공채도 본격적으로 중반 레이스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또 서류 탈락으로 좀 많이 마음고생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인드 세팅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마음 잘 부여잡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 꼭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것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벌써 공채 특집 6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소서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저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면접 관련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 사항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사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면접 전략에서요. 인사 업무를 좀 오래 하시고 채용 업무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과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면접을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그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책들을 많이 배포를 할 거예요. 근데 거의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얼마나 괜찮은 책들인지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1시간을 잘 배분해서 첫 번째, 공기업은 어떻게 전략하면 어떤 식으로 면접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융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합격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체크를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취업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 그 수준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괴리가 큰지 아니면 괴리가 없고 진짜 사실적인 얘기를 하네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재미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채용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특강하고 컨설팅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좀 재미있는 시간으로 제가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기업 면접 전략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용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타이틀을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직무 수행 능력에 집중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NCS니까 그렇겠죠.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의 공기업 채용 동향은 이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좀 볼게요. 채용 규모는 정부의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예년과 달리 채용의 문을 활짝 연다.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셔서 잘 아실 거고요. 수년간의 채용이 없었던 기업들도 그랬고 해마다 꾸준히 채용을 했던 공기업들도 역시 많이 뽑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향이 더욱더 높을 수 있겠죠. 따라서 채용 여건은 이의 여파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난해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누적되었던 결혼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공기업 채용 사상 최대로 많이 뽑고 있죠. 그러나 직원 규모가 2, 3천 명 이상의 대기업군에 속하는 공기업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채용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분이 인식하시는 채용 동향, 많이 뽑겠습니까? 적게 뽑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크게 벗어나진 않네요. 전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기업 채용할 때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업은 이 잡알리오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잡알리오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넘기시면은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입력하시면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공기업 채용하시는 분들, NCS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잡알리오를 여러분들 즐겨찾기에 꼭 넣으시면 될 겁니다.
자, 공기업은 NCS를 모든 국내 기업에게 적용할 목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100%죠.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의 한 학생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NCS 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준비할 때 50대 50으로 준비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NCS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원장님, 교수님, 그 공기업 취약 전략은 어떠할까요? 라고 했더니 첫째, 공기업마다 다른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보유한 능력에 가장 근접한 공기업을 목표로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100%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되면 될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스펙. 여러분들한테 볼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밖에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전기직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전기직을 뽑는 다른 회사들, 모든 회사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직을 지원한다면 역시 모든 회사 행정직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공기업은 무엇입니까? 내 전공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로 더욱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전형 과목별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암기 위주의 필기 전형과 스킬 중심의 면접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으로 가기 이전에 필기 전형은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왜? 블라인드 채용되면서 일정 조건만 갖추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면접 볼 사람을 거를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기 전형에서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분처럼 암기 위주의 필기 전형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도 많이 외워서 최대한 많이 맞는 점수, 높은 점수를 보유하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필기 전형에 여러분들의 지금 절대적인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내가 일단 입사 지원서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바로 NCS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푸시면 될 거예요. 필기 전형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그랬죠. 시중 유사 문제집을 참조해서 수정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참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소위 서점에서 파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구매하셔서 푸시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사고 저는 강의 하나 들으시면서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과 습관을 기르시면 될 겁니다. 면접 전형은 스킬과 관련된 항목으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면접을 많이 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동아리 활동, 학교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 본인의 장단점을 피드백 받아서 교정하고 개선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어서요. 제가 이전에 여름방학 특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합격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면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랬어요. 면접 스터디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전의 경력이 어쨌든 여러분들은 면접 스터디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을 출발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수준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스터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만든 스터디를 통해서 이용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요즘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스터디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면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 보안 부분 중에 저는 면접을 할 때 CEO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C라고 하는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썼던 내용 아니면 이력서에서 약간의 걸리적거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추출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C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 연습을 했는데 애들이 뭔가 안 좋대. 선생님이 뭔가를 지적해. 근데 그 내용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C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즉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effective speaking이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내서 강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신감 있고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면접 볼 때 가급적이면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의지를 표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한다, 그 다음에 웃으며 말한다, 그 다음에 바로 겸손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면접을 못 본대. 그럼 내가 뭘 못 보는 건지,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전달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다. 뭐 아니면 너무나 건방져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outstanding satisfying에서 흔히 얘기하는 면접에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정을 외치고 있고 협력을 외치고 있고 팀워크를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이미지의 지원자인지 아닌지의 모습도 역시 마지막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해보고 내가 C가 안 되냐, E가 안 되나, O가 안 되나를 빨리 찾으셔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또 간접 경험하는 거 있었죠. 직업방송에서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던 면사뽀라고 하는 프로, 그 다음에 종영됐지만 취업의 전설이라고 하는 프로. 면사뽀는 다대 1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NCS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사뽀 보시면 좋고요. 지금 취업의 전설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접하게 되는 면접 형태니까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뽀는 다대 1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의 프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무엇이냐? 면접관의 시각이에요. 면접관이 어떤 시각에서 저게 좋다 나쁘다 평가한다는 거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면접자라면 나 같으면 이런 대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주입식으로 보지 마시고 멈춰놓고 생각하고 면접관의 얘기 들어보고 멈춰놓고 생각하고 면접관의 얘기 들어보고 하면 여러분들의 면접 보는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다음 다대다 취업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종영된 프로인데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면접관의 시각은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자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방송을 주입식으로 보지 말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크게 사라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탈락자 스터디의 자소서 스터디를 조금 응용하시면 좋겠고요. 본인의 것 발표, 상대방 피드백은 무엇이냐? 그렇죠? 내 것을 먼저 발표하고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똑같이 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준비하냐? 주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제 하나를 선정하시는데 신문을 제가 매일경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네이버에 매일경제 이슈 토론을 딱 치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매일경제에서 한 주간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사항들을 찬반으로 나누는 토론을 얘기해줘요. 그 부분 기사를 일단 스크랩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청소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오니까 지금 바로 토론 면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을 떠는 이유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잖아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주제 찾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PT 면접. PT 면접은 일단 특히나 이공계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전공 역량 부분을 PT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면접 전형에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사실적인 팁이고요. 세 번째 또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그렇다면 기존 대비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교수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틀인 발표, 토론, 인성 면접의 방식은 유지하고 있고 내용도 직업기초 능력 10개와 입사 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뻔한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나 평가표는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 목표 기업의 전형에 맞추어서 가능한 많은 시뮬레이션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예전에 NCS 면접할 때 또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NCS 면접 채점표죠. 어떤 식이었냐? 바로 면접 채점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점수, 안 좋으면 나쁜 점수를 주니까 최대한 구조화시키자. 어느 누구가 채점을 해도 괜찮은 점수가 괜찮은 지원자라면 괜찮은 점수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가 있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공단의 대변인이냐? 그다음 우리 공단의 비전은 어떻게 설명하겠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건강보험공단 문제였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전, 이렇게 비전이 나와 있죠.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 보장 리더입니다. 는 식으로 만약에 대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읽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점수는 5점 만점에 2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점인 이유는 문제에 제시된 공단의 비전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보셨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5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비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이 비전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즉 플러스 알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추가가 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NCS 구조화된 면접 형태의 채점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C라고 하는 단계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1차원적으로 묻는 거에만 대답하면 2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밝힌다면 5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점 이 정도를 좀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어떤 내용 넣어야 되냐, 핵심 가치에 관련된 부분 내용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미션. 그래서 비전을 언급한다 쉽게,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언급하면서 밑바탕에 궁극적으로 이런 미션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구조로 짜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NCS 면접에 있어서 역량구조화 면접은 결국 오픈북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역량구조화 면접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거기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 자체를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대답하면 또 저쪽에서 뭘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아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완벽하게 재미있게 간결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 최대한 많이 동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NCS 면접 전형,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교수님 하고 물었더니 실제 직무 수행 시 갖춰야 할 역량,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히 현재 수행 능력에 역점을 두고 있답니다. 스킬과 관련된 직무 수행 영역이기에 면접은 스킬이라고 계속 보시네요. 사전에 해당 영역별로 실습과 훈련이 반복되어야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과정에서 미리 수행해 보거나 공모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에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면접 때 어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면접 시 이것만은 꼭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입사 후에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기출문제 분석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즉 이런 퀘스천이죠. 본인의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발전으로 종결 지으면 안 돼요. 항상 꼭 반드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발전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전을 하지만 그것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구조를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언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시적으로는 역시 그래서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는 식의 미시적에서 거시적인 접근을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입사 후 포부를 듣고 얘가 입사 후 포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얘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일 경우고요. 아니면은 입사 지원 동기와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큰 비중은 두지 마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1년 후에 뭐 할게요, 3년 후에 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도 현재 업무 최선을 다해서 일뿐만 아니라 관리 역량까지 길러서 결국엔 조직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형태, 요 정도의 수준까지로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 및 취업 환경이 쭉쭉쭉 말씀하셨는데 입사 후 포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선택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 후 포부가 어떠한 경우인지 물어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의 특성은 물론 조직도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장래 꿈과 목표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서 판단하는 증거로 삼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어떤 비전의 달성을 기여하겠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장래 꿈과 목표에 또 어떠한 일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즉 나와 조직과 다시 나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나의 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즉 여러분들 이런 글을 보시면 저 그런 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글로써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이건 내가 딱 보니까 어떤 구조를 쓰는데 활용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나왔네요. 그랬더니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경우 첫 번째 문제점은 복장이라고 합니다. 남성 지원자 경우 특히나 넥타이가 바르게 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셔츠에 맞게 빈 공간이 없어야 하고 길이는 벨트의 버클을 살짝 덮는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눈 맞춤의 부자연스러움입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 눈을 피하는 지원자가 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카메라의 중앙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떨린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눈빛들이 되게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준비할 때 거의 한 사람의 눈빛을 본다면요, 옆에도 두 사람이 옆에 또 앉아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눈빛을 나눠주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빛을 보기 좀 그렇다, 여기 있는 가운데를 봐도 되고요. 뭐 눈썹을 봐도 되니까 눈빛을 그런데 안 마주치고 자꾸 밑을 본다는 건 정말 부자연스럽고 정말 자신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선 처리, 넥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내가 직접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촬영하셔가지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상시 정장 차림을 자주 해보거나 누구랑 대화할 때든지 눈 맞춤을 하려고 노력해라. 굉장히 좀 재밌네요. 정장 차림을 자주 해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될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저도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저한테 맞는 정장을 고르는 일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옷이 나랑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을 입는다 라고 한다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생각보다 넥타이를 하면 목이 약간 움직임이 뻣뻣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데 요즘 정장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또 뭐 그렇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정장부터 구입하셔서 평소에 좀 여러분들 몸에 매칭시키는 연습이 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모의 면접이 제일 좋아요. 자소서라든지 인적성은 사실 스터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은 어찌됐건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내 말을 들어주고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비용도 들지 않고 뭐 스터디 카페의 비용 지불이나 학교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스터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인적성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 그럼 바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스터디부터 조직을 하셔서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EO 과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죠. 이 세 가지,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못하는 건지, 전달하는 걸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눈빛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경직된 표정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인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약점이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 스피치의 제가 생각하는 구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많이 개선되고 좀 발전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은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갈게요. C와 E와 O의 과정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 말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말을 여러분들 입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관은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얘가 어떤 애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이 지원자가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소중하게 만들어냈던 여러분들의 그 핵심적인 말들이 하나도 면접관의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면접관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올해 맞아. 왜 저러고 왔을까? 왜 저런 태도일까? 왜 저런 눈빛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부터 점검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말부터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꼭 인지시키고요. 여러분들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구축이 되게 중요했다. 그중에서도 저는 눈빛과 자세와 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뭐 이분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도 있는데요. 조영환 AJ그룹 인재개발원장 인터뷰에서 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기업과 공기업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당락의 80%가 정해진다. 왜? 임원의 눈밖에 나면서 실무자가 생각하는 경우도 뭐 많이 바뀐다. 왜냐하면 몸짓이나 눈빛은 거짓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인식도 그런데 저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면접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객관화하고 정량화하려고 해도 그걸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된다?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투도 다나 까처럼 해야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마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말이 들리고 그 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사상 최대의 규모로 많이 뽑고 있는 금융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은행권 면접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에는 어떤 분이 나오셨냐? 우리은행 인사부의 신영철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이런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금융권의 중점 사업과 미래 전략을 숙지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알겠죠. 뭡니까? 뭐 인터넷 뱅크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최근에 금융권 채용 동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권 담당자는, 은행권 담당자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은행권은 조직 영속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매년 뽑고 있고요.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지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상 최대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안 뽑는 데가 없고 이번에 보험도 많이 뽑고 증권사도 많이 뽑는다는 기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반기는 거의 뭐 텔러 위주의 금융 서비스 위주로 뽑고 있고 하반기에 실제 어떤 그 행원들을 이렇게 뽑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 그렇죠. 해외 진출한 국가의 현재 능통자,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 채용하는데 지역 전문가 제도가 저는 좀 내가 만약에 지방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은행에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은행은 예전부터 탈스펙 역량 중심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은행원이 하는 업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행원의 역량을 잘 이해하고 그 역량과 경험을 키워나가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는 거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역량이 뭔데?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NCS 채용 공고에 답이 있습니다. 왜? IBK 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어요.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뭐 텔러와 IT 나와 있는데 특히나 텔러를 많이 지원하시니까 텔러에 관련된 부분 보시면요. 쭉 나오죠. 뭐 일단 이 직무기술서에 뭐 은행 소개 이 부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IBK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직무 회사 소개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하시게 되는 게 창구 사무 업무는 무조건 하실 거예요. 나중에 뭐 기업이라든지 PB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창구 사무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죠. 핵심 책무가 뭐예요? 고객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다음 고객을 상담해야 되고 고객도 관리해야 되고 거래 약정 심사, 고객 제한 협상, 소비자 보호 같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디테일한 용어들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면접 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과업의 범위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 여기 나와 있네요. 선생님 약간 추상적이어서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여기 쭉 나와 있죠. 각각의 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지금 조금은 잘 안 보이면은 직무 기술서를 직접 찾아서 다운 받아서 보시고 줄줄줄줄 외울 수 있으면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과업의 범위 디테일한 거죠. 고객 상담이 뭐 하는 건데라고 봤을 때 경청하고 질문하고 확인해서 니즈 파악하랜다. 그다음에 지식이랑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할 때 요청 방안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고객 상담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전형되는지 뭐 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럼 뭐가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나와 있죠. 금융 상품을 알아야 된대. 판매 절차 특성 등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법률인 거죠. 그렇죠? 흔히 상법이라고 은행법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법들에 관련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할 일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술 그럼 뭐가 필요한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도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 같은 경우에도 팀워크, 열정, 책임, 행복 즉 이런 가치들을 내가 정성적으로 내 성격이 좀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런 걸 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으로 또 내가 커버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받게 될 확률이 높죠. 이거는 IBK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따라 선생님 저 은행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은행에 관련된 지식이 뭐예요? 뭐가 준비한 거예요? 뭐를 준비해야 돼? 이러지 말고 요거 하나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연관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CS에 보면요. 제가 지금은 금융권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웬만한 직무들은 다 여기 NCS에 나와 있으니까 NCS 들어가셔서 학습 모듈 검색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직무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창고라고 저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 다시 넘어올게요. 영어 성적, 금융 자격증, 해외 연수란 등을 폐지한 탈스펙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 혼혈자는 우대합니다. 그렇죠? 참 겉으로는 뭔가를 좀 폐지해서 완전 오픈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누구나 지원할 수는 없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 즉 은행권을 준비한 친구밖에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예. 최근 금융권 면접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 한화 같은 경우, 두산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하죠. 전 직원 빅데이터 분석한다. 채용 빅데이터 분석한다. 그래서 전형 단계마다 보여지는 행동 양식에 대한 평가가 세밀화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CJ에서도 1년 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년 된 그 신입사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 적성검사, 적성검사를 풀어봐요. 그래서 몇 점 정도를 맞는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쓸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참 힘들어요, 은행은. 가려면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컨셉의 면접 과목과 관찰 평가를 통해 다면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급조 해낸 이미지 힘들 거야. 가상 이미지 같은 거 힘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급조 해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냥 나는 은행원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가야지. 급조 해낼 수 없대.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라고 해서 솔직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거의 떨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좀 무시를 하시고요. 은행 면접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짜증날 정도로 디테일한 걸 요구하고 와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진을 다 뺀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면접 아니면 합숙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될 겁니다. 면접이 뭐냐? 소개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많은 시간 소요된다. 지원자, 인성, 지식, 역량을 확인한다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채용인데 내가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지식적인 것도 없는 거야라고 하면 뽑힐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은행 면접 전형 시작될 텐데 뭐 해야 돼요? 빨리 아까 얘기했던 거시적인 은행 사업에 관련된 부분 찾아야 되지만 NCS 찾아서 관련된 항목들에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은행 사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텔러의 역할, 개인 금융의 역할, 기업 금융의 역할들을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1차 면접, 실무진 면접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4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황에 대해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을 안 하고 싶은 지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많이 알고 있고 연습을 해야 할 거고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시는 세일즈 유형, 이 면접도 여러분들 이건 사실 정답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물건을 잘 팔았다고 이야 정말 정성적인 기질이 아주 타고났네. 그렇다고 뽑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경력사원도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제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
기출문제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예요? 제품을 팔아보세요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특히 영업관리직, 특히 은행에서 꼭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일즈의 단계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이 상품을 구매할 사람이 누군지 다르다면 다르다는 걸 먼저 전제하세요. 즉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포인터를 팔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포인터를 어떻게 팔지? 그냥 무한정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 제품을 나와 같은 저와 같은 강사한테 파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강사한테 소싱하고 있는 어떤 업체한테 대량으로 판매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하는 전제를 먼저 내리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투입해야죠. 그렇다면 이 상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제품만의 장점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다른 어떤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걸 선택하면 무엇이 좋은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게 좋으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눌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보다는 이걸 썼을 때 이걸 쓰는 사람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이 썼을 때는 정말 이 바닥으로 해도 이 포인터가 넘어간다라고 하거나 레이저 자체가 다른 데보다 굵어가지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조를 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좀 싸게 드릴게요 라고 한다거나 이걸 사는 사람이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면접의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빨리 전제를 내리시고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가져갔을 때 메리트가 어떤지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구조를 잘 짜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또 연관해서 나올 수 있어요. 블랙 컨슈머 대응 방안.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블랙 컨슈머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면접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진짜 연기를 하죠. 진짜 소위 막 완전 막장으로 연기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면접 상태에서 그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어머 고객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다면 기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차분차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무엇입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블랙 컨슈머로 온 사람인데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로얄티가 굉장히 높은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한다면 그런 전략을 펼친다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황 대처 능력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블랙 컨슈머지만 완전 반전을 둬서 그렇죠.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까지 변환시키는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120점을 드리고 싶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실 겁니다. 자, 또 이거 연관된 질문. 제가 은행이라고 하니까 우리 은행에 다녀왔나요?라고 하는 부분 또 분명히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고른 기준이 대규모 은행, 대규모가 있는 그런 은행인지 아니면 학교 근처인지 집 근처인지 이런 기준을 제시해서 저는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곳. 아니면 저희 학교 근처, 아니면 저희 집 근처를 다녀와서 각각을 비교하는 거죠. 분위기가 어떻고, 그 구성원들은 어떻고, 그다음에 손님들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뭐 아파트, 오피스, 뭐 공단일 수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은행이지만 국민은행이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각각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면접관들이 평가하기에 이 친구는 뭔가 좀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겠죠. 또 내가 고른 기준 중에서 또 뭐 좋은 점, 그렇죠? 그래서 그 내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나쁜 점이라고 하진 마세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고 해서 약간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셔서 각각이 무엇인지 굿과 개선점을 좀 말씀하셔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인프라 서비스 있는데 사실 가장 지향해야 할 자세는 우리가 무엇을 추가적으로 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라든가 무엇인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집단 토론. 또 토론이 나왔네요. 아까 제가 토론 면접 말씀드렸었는데 교섭력, 설득력, 상대방의 의견 경청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또 제가 토론 면접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 면접은 결국에 왜 보는 거냐면 기업의 의사결정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회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토론 면접을 보는 거고요. 유형은 결론을 도출하는 토의, 그렇죠? 그 다음에 도출하지 않는 토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토의입니다. 가장 많이 토의하고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에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뭐 은행업에 관련된 금융업에 관련된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평가 항목을 뭐 이렇게 4가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나서지 마라.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토론 실력을 본다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배려를 하는지를 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제발 나서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정답일지라도 그 정답을 가로채는, 그래서 먼저 내가 얘기하는 그런 자세는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또 남들이 얘기할 때 아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필기하는 척을 하세요. 여기다 무슨 내용을 쓰든지 간에 일단 경청하는 척을 하시고 아 그렇군요. 이런 식의 태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사뽀라고 하는 우리 직업방송의 면사뽀 프로그램을 보면 토론 면접 4편이 있어요. 토론 면접 4편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과 토론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꼭 이 방송을 보시고 토론 면접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버 답법 아니다 얘기하는 순간 망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쓰는데요. 실제 모든 면접 형태, 인성이 됐건 역량이 됐건 면접관이 어떤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면접관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접 답변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되게 많아요. 그럼 면접관이 듣기에 약간 반박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아 사람이라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부정은 하지 말고 일단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면접이든지 간에 나한테 반응한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방향은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스로 오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자는 것이죠. 이 화법이 사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2차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임원 면접인데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패기와 적극성, 자신감, 재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뭐를 확인 안 하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다 보잖아 이러면서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또 오를 꺼내 갖고 왔는데요. 임원 면접에서 내가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이면 8, 9은 다 비슷비슷한 역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위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냥 은행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필해서 내가 뽑히느냐 아니면 묻히느냐거든요. 근데 내가 1차 실무자 면접에서도 뽑혀갖고 2차 면접에 올라왔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량은 정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임원이 고르는 기준은 뭐냐? 우리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의 이 임원이 빅데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돌리면서 우리은행의 은행원들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과 매칭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하는 눈빛,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행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돈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 내에 이런 것들이 내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 보실 때는요. 뭐 아까 재치 있고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뭐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화장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빛과 자세와 태도, 전 이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은행원과 어울리는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내가 정말 무섭게 생겼거나 아니면 너무 울그락불그락하다. 근데 면접 가서도 막 나는 열정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워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애석하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평소에 모의 면접이나 스터디 통해서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outstanding satisfying입니다. 자, 역시 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은행의 임원들, 다른 은행의 임원들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탈락을 시킬 겁니다. 자, 우리은행 면접, 금융권 면접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은행은 종일 면접 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전 8시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나겠죠.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연수원으로 가니까 이동하는 시간 있고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 면접도 정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세를 갖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뭐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면접은 여러분들의 면접장을 나서서 집으로 도착할 때까지, 즉 이 환경을 완전 떠날 때까지는 항상 나한테 뭐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 1박 2일 보면 카메라 되게 많이 붙잖아요. 그거에 한 10배 정도 카메라가 나한테 다 붙어있다 생각해가지고 내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면접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 한번 보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체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인적성 준비까지 여러분들이 뭐 밤새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면접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정상 컨디션으로 많이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들의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8시 반까지 보기 때문에 오후에 보는 면접이 굉장히 좀 내가 체력적으로 약해 그럼 뭐 쾌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장급 이상의 면접관 120명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네요. 자신이 일하고 싶은 일터의 선배를 만나러 간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배들은 즐겁겠죠. 이제 과연 또 올해는 어떠한 친구들이 지원을 했나라고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또 합격, 불합격을 막 매길 건데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즐기는 자세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저도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저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인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손님들이 와가지고 모든 업무를 착착착착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소위 블랙 컨슈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 아는 지인이 최근에 여행을 가려고 이제 환전을 했는데 그 환전 창구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신입사원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돈을 10분의 1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찾아가서 집에 가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그러면 전화해서 이 사람이 나가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도 여행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은행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문제거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슈될 수 있는 게. 그런 때마다 여러분은 그럼 다 그런 상황을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의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내면 괜찮다는 거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펼치는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면접관이 정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자. 힘들더라도 어렵지만 잘 모르지만 해내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면접관들은 그걸 보고 저 정답은 사실 좀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네. 그래, 저런 자세라면은 나중에 어떤 매뉴얼을 알려주고 하면 충분히 습득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면접에 대한 질문의 정답을 알고 가서 내가 그걸 달달달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서 면접을 잘 본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면접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압박 면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듣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리더십 발휘한 경험과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가 상호 작용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실전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은행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일즈 면접이라든지 면접의 형태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서 다 공감을 해요. 근데 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좀 풀어내면 그걸 리더십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 리더가 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럼 꼭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얘네들이 나랑 같은 경쟁자니까 내가 스터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내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오픈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런 걸 100% 오픈하라고 해요. 저도 사실 여기 나와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오픈하거든요. 오픈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누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요. 따라해도 어울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확실히 되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계산적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보여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평가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역량이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될 겁니다. 저는 얘기하죠. 면접은 언론 하지 마세요. 뭐 일부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뭐 학교 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학교를 졸업한 지 좀 돼서 소위 얘기하는 올드루키들이 지금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외국 학교 나온 친구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스터디원들은 모여요. 대신에 이제 좀 취업 카페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아니면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이 굉장히 좀 길었네요, 제가. 준비사항은 가치관과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질문이 많으니까 협동심과 리더십을 관찰하는데 도대체 관찰 안 하는 게 뭐냐고, 그죠? 고객을 진심으로 응대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인재를 원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은행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평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면접 보면 딱 나와요. 혼자 지내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스터디를 구성해서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팀워크하려고 하시면 될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자아 성찰하는 습관까지도 길러라고 하네요. 아무튼 참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접 시 이것만은 꼭 묻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면접관들은 리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은행권의 로열티랑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지원한 회사의 현재 이슈나 중점 추진 사업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 숙지해라 했는데 이번에 국민은행 논술에 이게 나왔죠.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저는 보통 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 나올 텐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갔죠. 그렇죠? 디지털 디바이드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스낵커블 경제죠. 디지털 디바이드는 말 그대로 디지털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나뉜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나뉜다. 그래서 이게 은행과 어떤 영향이 있냐. 정보 접근 이용의 제한으로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온라인 뱅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대출이자 혜택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만 정보 접근력이 반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지점을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NCS 면접에서 비전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단순한 비전만 설명했다면 2점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무엇입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똑같아요. 그래, 1차원적인 답변이니까 점수를 못 받지는 않겠지. 받긴 받겠죠. 그런데 높은 점수 못 받겠지. 그렇다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과연 우리 은행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삼성증권에서 갖고 오긴 했지만 우리 은행에 그렇다면 국민은행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데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인터넷 전문 은행 쪽으로 무조건 올인하는 게 맞아? 그다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떠한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까지도 디지털 은행 쪽으로 갖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대안을 마련해 주든가 본인만의 생각을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것 같아요. 요즘에 어때요? 다 뭐 카뱅 100기기 재미붙인 시중은행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이슈가 가장 크니까 아마 가장
강력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은행연합회장 이분이 은행엔 증권사인 인터넷 은행을 허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단편적인 기사만 습득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이 하는 내용을 인사이트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좀 면접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은행에는요. 제가 봤을 땐 단순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업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금융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비은행 쪽도 수익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런 논리를 통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답변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칼럼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시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자체가 굉장히 길면 본인이 발언할 때만 면접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끊임없는 관찰과 평범한 대화 속에서 면접은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온통 CCTV가 달려있다.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다. 질문을 정확히 파악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칠게요. 가장 어려운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어려운 경험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듣기엔 가장 좋죠. 그래서 듣는 사람,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답변 형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 대답이 아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말하면 감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금융권 봤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봤는데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대기업들 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면접을 보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제가 많이 사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